자, 이제 우리는 234페이지. 오늘 목표는 고려의 정치를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문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그래서 오늘은 고대의 정치를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고대가 조금 처지고 그 뒤로는 조금 진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고 우리는 234페이지 봅시다. 자, 앞에서 태조 했었어요. 태조가 1대 왕이고 태조는 무려 부인이 29명, 아들만 25명.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대 왕. 자, 2대 왕이 해종인데 해종이 왕이 된 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외갓집이 그렇게 빵빵하진 않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요 해종을 이제 밀어내버리고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에요. 그래서 왕규의 난이 일어나고 이 왕규의 난을 이제 다른 아들들 중에서 진압하게 되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집안이죠. 말하자면 그 가문에서 계속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한 집안이 바로 정종.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정종이고, 이 정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웠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병이 나게 되고 그 이제 동생에게 왕위를 다시 물려주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왕규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정종의 업적 중에서는 여러분이 한 2가지 정도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서경천도 계획. 자, 수도를 옮길 뻔. 그런데 계획만 세웠다는 건 결론은 뭐예요? 못했다는 거죠. 항상 시도, 계획 이런 건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수도를 옮길 뻔했지만 못했고, 자, 그 다음에 광군을 설치하게 되죠. 광군, 우리 뒤에 군사할 때 나오겠지만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광군은 어디다가 설치했냐? 청천강 유역. 이때 국경선이 청천강이거든요. 그래서 청천강 유역에다가 약 30만의 군대를 설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관군, 군대는 관군이고 이 관군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부는 관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군사를 설치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관군을 설치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끔 관군사를 설치했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군 설치랑 서경천도 계획하고 2가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학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는 우리 경제 파트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원래 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10만 원씩 내서 예를 들면 뭐 재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돈을 다른 사람들 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출을 해주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자만 가지고 어떤 공공사업, 공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광학보는 승려의 장학재단이에요. 승려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승려 장학금. 자, 그래서 요거는 승려의 장학재단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게 바로 정종의 업적이죠. 승려 장학재단.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경천도 관군 이렇게 2가지 서경천도 계획, 관군 설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정종은 이제 금방 물러나게 되고 그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게 네 번째 왕. 우리 알아야 되는 왕이 바로 광종. 뭔가 칸이 큰 거 보니까 업적이 되게 많겠죠. 광종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자, 그러면 광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업적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많은 업적들 중에서 주로 이제 좀 체크해둬야 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 자, 주현, 공부, 법. 자, 주현, 주와 현을 단위로 공부가 세금이에요. 주와 현을 단위로 조세와 공물이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라. 말하자면, 자, 각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호족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함부로 걷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걷지 말고 주와 현을 단위로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세금을 똑바로 걷어라. 백성들 힘드니까. 그게 바로 주현 공부법. 여기서 공부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째 노비양건법. 자, 요게
광종의 업적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노비환건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양인이었어요. 그런데 호족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노비는 재산인 거 알죠, 여러분? 자, 노비를 원래 평민인데 노비를 만들면 그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호족들이 양인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에 노비안이라는 건 안이 명단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비안을 검사를 새로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양인이면 노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줘라. 노비를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이거를 노비안건법이라고 그래요. 자, 원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자, 그러면 호족한테 노비는 재산인데 재산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호족의 힘은 약화되겠지? 그리고 왕권은 강화되겠지? 뿐만 아니라 노비는 세금을 안 내지만 양인은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확충되기도 한다. 자, 보시면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노비를 뺏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재정 기반도 확충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재정도 늘리고 호족의 힘도 약화시키고. 자,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고 호족이 약화되면 결론은 뭐겠어요? 여기 안 써있지만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까지도 같이 이제 추구하는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러분 235페이지 보시면은 사료가 중간중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던 왕의 다른 업적이 뭐냐. 업적으로만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되니까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료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과거제도. 자,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쌍기. 이 쌍기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후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는 있었는데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으로 왔다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귀화? 망명? 이렇게 볼 수 있지. 우리나라로 이제 온 거야. 사람이 된 거지. 자, 그리고 그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자,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공무원 뽑을 때 어떻게 뽑는 거? 시험 봐서 뽑는 거. 그쵸? 시험 봐서 뽑는 거. 그게 바로 과거제도인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 아버지가 뽑았던 공신들, 아버지의 공신들, 왕건의 공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광종도 왕건의 아들 중에 한 명이니까. 자, 이렇게 왕건이 뽑았던 그 공신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종은 그 사람들 말고 내가 뽑은 내 관리를 뽑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구 세력의 교체. 자, 조금 더 똑똑하고 내 말 잘 들을 젊은 관료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신구 세력의 교체고,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이렇게 과거제도로 정비하거나 교육제도로 정비하면 무조건 다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죠. 그게 바로 과거제도. 자, 그 다음에 공복제정. 자, 공복은 옷 색깔이죠. 자, 그래서 옷 색깔이 자, 단, 비, 녹의 네 가지 색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참고로 백제의 공복은 뭐였죠? 자비청. 자, 신라의 공복은 뭐였지? 자비청에다가 황까지.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제가 쓴 이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고려는 자, 단, 비, 녹. 그래서 사색 공복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옷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 자, 이렇게 옷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는 건 신하들의 서열을 명확하게 하려는 거고, 그런 왕권 강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왕권 강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 다 안 했지만 어쨌든 광종의 모든 정책은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광종의 모든 정책은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나머지도 볼까요? 자, 귀족을 숙청했다. 그래서 그냥 귀족을 숙청했다 라고만 여러분 알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문장이 나오죠. 자, 대상, 준홍, 좌승, 왕동 등을 귀양을 보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벼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숙청을 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공신과 후족을 숙청을 시켰는데 이 광종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신하들의 말을 다 들어줬대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래 다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건이 뽑아놨던 그 많은 공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몇백 명을 죽이고 절반 이상 몇백 명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귀족과 호족을 숙청을 시킨 공신과 호족을 숙청을 시킨 뒤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막 그런 거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싹 돌변해가지고 귀족들을 숙청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의지대로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왕이었대요. 그래서 귀족을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칭제, 건원, 칭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광덕, 준풍 등의 이 건원이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그게 바로 광덕, 준풍 연호를 썼죠. 자,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황도가 되는 거죠. 황도. 말하자면 이제 개경이. 그래서 개경은 황도. 황제니까. 자, 그리고 서경은 제2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제시문에 나와요.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어느 왕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거는 광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누구냐? 사실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 왕이 딱 2명이에요. 없어. 딱 2명인데 한 명은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의 연호가 뭐였냐면 천수. 천수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야? 광종. 광종은 여기 나오는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죠. 그럼 다음 왕들은 없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송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는 송나라 연호를 썼어요. 쭉 송나라 연호를 써요. 심지어는 사실 여기 광종이 광덕, 준풍의 연호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송나라와 교류하거든요. 근데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연호를 바꿔요. 송나라 연호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쓰다가 바꾼 거죠. 그리고 나중에 쭉 송나라 연호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송나라 연호 다음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간섭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원의 연호를 써. 그리고 나서 공민왕이 좀 자주적인 왕이긴 한데 공민왕은 명나라의 연호를 써요. 그러니까 고려 망할 때까지는 쭉 그렇게 중국의 연호를 쓴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 왕이 딱 2명. 물론 조선 시대는 없겠지? 나중에 이제 고종 때나 가서야, 나중에 가보개혁 이후에 가서야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2명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죠. 자, 여기서는 이 표현들 황제를 칭후, 황제칭후를 썼다 어느 왕이냐? 개경을 황도라고 했다 어느 왕이냐? 뭐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 어느 왕이냐? 그러면 광종 찾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기타. 자, 송나라와 수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건국 초기에 송과 수교하였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건국은 누가 있어? 태조 왕건이. 근데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중국에 송나라가 없었어요. 자, 원래 중국 당나라였죠. 우리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중국이 당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까 후삼국이었을 때 5대 10국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때 고려가 건국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종 때가 되자 중국은 송나라가 되자 이때 이제 광종이 된 거지, 우리나라. 고려는. 그래서 송이 건국이 되면서 광종과 고려와 수교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려 초기부터 송나라와 교류를 안 했냐? 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건국 때부터 송과 교류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광종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제위 보를 설치했다. 앞에서 우리가 보 얘기 잠깐 했었죠? 보라는 건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건데 제위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 하는 보냐면 빈민을 구제하는 보예요. 자, 이거는 빈민을 구제하는 보.
보라고 하는 건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재위보라고 하는 보호는 빈민을 구제하는 보호이구나. 자, 그 다음에 국사나 왕사 제도를 실시했다. 국사, 국가의 스승, 왕사, 왕의 스승. 그러니까 승려들을 국사나 왕사로 이제 뭐 자문을 구하거나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를 좀 더 중시했구나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칭제, 건원, 독자적 연호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광종은 일단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업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왕인 성종. 자, 우리는 성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종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36페이지. 자, 5대 경종을 제가 여기서 따로 쓰진 않았어요. 별게 없어서. 자, 경종 때는 다시 귀족들의 힘이 좀 세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동정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숙청됐던 공신들을 다시 등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적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반동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우리가 경종은 뒤에 경제 파트 가서 시정전시고 할 때 그때 살짝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종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왕으로 갈게요. 6번째 왕이 바로 성종. 자,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면서 신하들한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숙제를 냈어요. 뭐라고 숙제를 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니? 쉽게 말하면 대책을 세워와. 이런 식으로 신하들한테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라. 건의를 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건의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성종이 이 사람의 건의를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최승로는 여기서 이게 먼저 나와버렸네. 최승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36페이지에 자, 하나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하나는 5조 정적평이라고 하는 요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없어졌네. 여기다 써볼까요? 최승로는 자, 뭘 제시했냐면 5조 정적평 그리고 시무 28조. 자, 5조 정적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6번째 왕이잖아요. 5명의 왕, 그러니까 성종 앞에 5명의 왕의 정치 업적 평가예요. 5명의 정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한 글을 올렸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5조 정적평의 주요 내용인데 자, 만약에 5조 정적평으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이 왕들의 평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명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그게 누구냐? 광종이에요. 자, 이 5조 정적평에서 최승로는 광종을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신하들을 죽였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광종이 그렇게 많은 신하를 죽였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그 귀족들을 막 숙청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에 중간에 사료가 있죠. 5조 정적평.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이랑 쭉 나와 있잖아요. 광종이 처음같이 공순하고 아끼면서 정사를 부지런히 했다면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그렇게 일찍 죽었겠니?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광종을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조 정적평이 제시문으로 나오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이 왕의 업적을 골라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광종을 물어보는 거고. 자, 이 글이 쓰여진 시기의 왕의 업적을 골라라. 그럼 누굴 물어보는 거예요? 성종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를 쓴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최승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광종도 물어볼 수 있고 성종도 물어볼 수 있고 최승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잘 읽었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고 원하는 답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승로의 우조정적평은 요 사료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로 한번 가볼까요? 236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시무 28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조그맣게 설명으로 적어놨죠. 자, 시무 28조 중에서 지금은 22개가 전해지고 있고,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료는 여러분 237페이지로 넘어와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료는 7조와 20조예요. 7조와 20조. 여기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 자, 7조와 20조가 잘 나오는 편인데 우리 7조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태조가 자, 외관을 두려고 했대요. 외관은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국 초라서 못했고,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두 번째 줄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청컨대 외관은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할 것을 제시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은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조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미천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지금에 할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금에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머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쭉 읽어보면 가까운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가까운 거는 유교다.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쭉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가까운 거, 유교, 지금 할 일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읽어보면 결국에는 뭘 하자는 얘기냐. 유교, 정치, 이념을 지금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조에서. 그래서 뭐 하자고? 유교 정치 이념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여서 정치 제도를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고 시험에는 금방 나왔던 우리 7조라든가 20조를 제시하고 다음이 제시됐을 때의 왕의 업적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종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8페이지부터 성종의 정책이 나와 있는데 성종은 일단 업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성종과 광종의 업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시험은 광종을 물어보거나 성종을 물어보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만 잘하면 된다. 자, 그래서 성종 한번 볼게요. 중앙정치기구. 자, 중국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 체제로 정비를 하게 돼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은 이성육부제. 자, 그 다음에 중앙관청을 설치하죠. 이때 여러 가지 관청들을 설치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중추원, 삼사,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 뭐 이런 여러 관청들을 만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산계와 무산계를 도입하게 된다. 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중국에서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 문산계와 무산계가 있는데 이거는 문산계는 문관, 그냥 문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무산계는 무신, 무관. 간단하죠? 그냥 문무관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려는 이게 달라요. 자, 고려의 문산계는 문관과 무관, 문무관을 다 합쳐서 문산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무산계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거겠죠. 그 무산계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자, 향리, 노병, 악공, 여진의 추장. 여기서 이제 여진의 추장이라는 건 귀하한, 우리 쪽으로 귀하한 여진의 추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탐라의 왕족. 자, 이런 사람들을 무산계, 그러니까 약간 외관직 비스무리한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문무산계, 그러니까 문관과 무관 말고 다른 어떤 계층의 관리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238페이지에 중앙통치기구 개편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무산계, 문산계. 자, 그래서 중앙의 문신과 무신에게 문산계, 지방의 호족인 향리,
탐나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 악공, 악인은 악공이죠. 음악 악자니까. 그리고 공장은 수공업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산계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문산계는 문무관, 문반, 무반. 그 다음에 무산계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무산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냐면 나중에 우리 전시과제도, 고려시대 토지제도 할 때 전시과제도 할 때 무산계 전시를 지급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무산계 전시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도 무산계에게도 토지를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무산계 전시를 지급했어. 그럼 뭔 말이야? 하면 안 되고, 아,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줬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무산계를 이렇게 이제 문산계, 무산계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잡하면 우리는 거꾸로, 자, 문산계와 무산계를 도입해서 어느 왕이지? 성종.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으로 갈게요. 앞에서 우리가 최승로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데 전국에 12목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기 전에는 그냥 지방 호족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가 파견돼서 지방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방은 호족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렸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야겠어. 그래서 전국에 12목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를 설치하고 그 도시에 이게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목사를 파견했을 것이다. 목사라는 지방관, 관리를 파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12목 설치. 요거 알아두시고 성종. 자, 그 다음에 향리제도 마련. 자, 향리제도도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봅시다. 자, 고려 왕건처럼 신라 말기부터 등장해서 각 독립적인 세력을 이룬 사람을 호족이라고 그래요. 호족이라고 하죠. 태조 왕건도 호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 가서 공무원 하게 되면, 말하자면 서울 가서 공무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나는 지방에 그냥 남아있어. 지방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럼 나는 뭐 돼?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2목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 지방을 향리가, 호족이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은 그냥 각각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 세력을 다스렸는, 자기 지역을 다스렸는데, 자, 요 지방에서 호족을 향리의 벼슬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호족은 나중에 향리가 된다. 자,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하면 귀족이 되는 거고,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제 지방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지방 공무원이 향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볼게요. 대등, 당대등. 대등, 당대등은 호족의 어떤 등급처럼 명칭이었어요. 말하자면 벼슬 이름처럼. 그런데 이 호족이 향리가 되면서 호장, 부호장의 칭호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원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죠. 호족은 각각 그냥 독립적인 세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나라로부터 뭘 받을까요? 공무원이니까 월급을 받아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향리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호족을 향리로 만들었어. 무슨 말이야? 반독립적인 성향의 세력을 지방 공무원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을 통치하는 공무원으로 편입을 시켰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공무원의 벼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향리제도 마련. 자, 그 다음에 분사제도 정비. 자, 분사는 서경에 설치했었어요. 분사는 어디다 설치했었냐면 서경에 설치했었는데, 서경은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래서 북진정책의 중요한 도시였죠. 자, 그게 너무 그 도시가 중요하니까 앞에서 훈효10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왕들은 석 달에 한 번씩 100일간은 가 있어라, 1년에. 자, 그럼 1년에 100일이면 1년에 3분의 1을 왕은 서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왕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아요? 집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왕이 1년에 3분의 1 동안 서경에 가 있으면 그럼 업무는 어떻게 봐?
그래서 서경에다가 고려 조정에 분점을 낸 거예요. 그거를 분사라고 그래요. 왜 우리 지금도 서울에 중앙 그 청사가 있고, 그쵸? 광화문에. 그리고 세종시에도 있죠. 과천에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과천도 있나? 과천 없어졌나?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뭐 기타 등등. 자, 세종으로 일단 갔잖아? 그럼 나눠놓은 거죠.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관청의 업무를 세종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분점이야, 분점. 쉽게 말하면 이 분사가 그런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가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분점 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경을 설치했다. 동경은 경주. 경중을 주요 도시로 지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지방행정 조직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뭘 알아둬야 되냐? 12목 설치. 제일 중요하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분사제도는 설치한 건 아니고 정비예요. 처음으로 분사를 설치한 건 태조 때. 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상계, 무상계, 뭐 요 정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가봅시다. 계속 교육제도 정비. 자,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했다. 국자감 정비 또는 뭐 국자감 설치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앙에는, 서울에는 학교가 있어요. 국자감. 지방에는 학교가 따로 없으니까 지방은 의학박사, 그 다음에 뭐 경학박사 이런 식으로 박사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 교육에도 신경을 썼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비서성 수서원은 학문연구소이면서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서성 수서원 등의 도서관 및 관청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되어 있죠. 문신월화법. 자, 문신월화법은 신하들에게 월, 달마다 과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시 몇 편을 써와라, 뭐 부 몇 편을 써와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낸 거죠. 공무원 숙제 내기. 알겠죠? 그게 바로 문신월과법. 왜냐면 신하들의 유교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문신월과법이라고 그래요. 월마다 과제, 숙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문신월과법.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신월과법 그리고 국자감 설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정책에서는 의창, 상평창 설치. 자, 봅시다. 의창. 의창이라는 건 원래 흑창이었어요. 태조 때 관청 이름이 흑창인데 의창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흑창이 뭐 하던 거죠? 빈민구제하던 기구예요. 그래서 빈민구제하던 흑창을 이름만 바꿨어요. 의창으로. 그게 바로 의창. 그러면은 그거지? 춘대춘합. 알죠, 여러분?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그거. 자, 그 다음에 상평창은 뭐냐? 상평창은 여기다 써야겠네. 물가조절기구예요. 물가조절기구. 그러니까 쌀값이 좀 쌀 때 쌀을 좀 사나 미리. 그러다가 왜 쌀값 오르면은 쌀을 좀 풀어서 왜 우리 화폐 더 많이 찍어서 통화량 조절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물가를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평창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의창, 상평창. 여러분이 요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의창, 상평창. 자, 그 다음에 제면법. 제면법이 이게 글자가 아이예요. 아이. 자, 제면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흉년 들고 하면은 세금 줄여주기. 그걸 제면법 또는 면제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관회는 폐지해버렸는데, 왜냐면 유교를 너무 강조해서 이제 불교를 조금 하찮게 여긴 거야.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해버렸고. 자,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양인인데 호족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정책을 뭐라고 했죠?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은 광종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양인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을 막 업신 여기면서 까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네. 자, 그러면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애는 다시 노비로 환원시키자. 이게 노비환천법이에요. 자, 그래서 노비환천법은 성종 때. 자, 노비안건법은 광종. 노비환천법은 성종.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에요. 그런 걸 노비환천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제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노비완천법, 노비완건법 우리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주현공부법이 있었죠. 주현공거법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름이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몇 개씩 있으니까 어느 왕 때인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원중보를 주조한다. 자, 건원중보는 화폐요, 화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데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 금속 돈을 동전이라고 하죠. 동전은 구리를 잔뜩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동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철로 만든 철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건원중보, 특징은 철전. 철로 만든 돈, 철전이다. 이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 정책까지 업적이 엄청 많아요. 성종은 한 일이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거란이 또 이때 또 쳐들어왔는데 또 이거를 또 잘 막아냈다. 서희가. 들어봤죠, 여러분? 서희의 단판. 또 서희가 또 이 말발로 또 기가 막혀. 말을 너무 잘해서 말발로 몰아내면서 오히려 땅을 획득했죠. 그게 강동육주. 그래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도 성종이네. 뭐가 되게 많아. 업적이 되게 많아. 이게 바로 성종이에요. 자, 12목설치나 국자감이나 의창상평창, 강동육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개념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태조, 광종, 성종. 알겠죠? 1, 4, 6. 태조, 광종, 성종 요 왕들을 좀 살펴봤고. 자, 이제는 이제 기타 등등 나머지 왕들인데 제가 나머지 왕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험에는 또 간간히 나와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태조, 광종, 성종이고 하지만 가끔 또 나오기도 한다. 그게 바로 현종 그리고 문종.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문종. 그리고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시면 숙종, 예종 이렇게 정리해놨다고 했잖아요. 이런 왕들도 가끔 나와.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하고 있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어차피 경제, 사회, 문화 하면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나온 만큼 네, 현종으로 가볼게요. 일단 지방제도를 정비하죠. 고려의 지방제도를 오도양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도양계 체제를 이제 말하자면 완성한 왕이 바로 현종, 8번째 현종.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로는 면군급고법. 면군급고법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거기 보시면 뭐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형을 좀 뭐 보류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상을 당하면 상을 치르고 형을 받도록 하거나 뭐 이런 제도들. 그래서 그런 걸 면군급고법이라고 하고 주창수련법이라고 하는 건 의창을 주마다 설치해라. 이게 바로 주창수련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향리제도. 자, 주현공거법. 아까 제가 설명한 주현공부법과 주현공거법이 이름이 비슷해. 자, 그러면 우리는 주현공부법은 어느 왕이었지? 주현공부법. 자, 공부가 세금이니까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 제대로 걷어라. 광종 때. 그래서 주현공부법은 광종. 자, 그러면 주현공거법은 전혀 다른 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향리의 자제도 아들들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줄게. 향리 자제의 과거 응시 허용. 자, 그러면 향리의 자식들이 과거 응시를 볼 수 있다는 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면 귀족이 될 수도 있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바로 주현공거법. 전혀 다른 제도고. 자, 그 다음에 향리 정원을 정하고 향리 공복을 정했어요. 공복 뭔지 알죠? 공복. 신하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듯이 향리에게도 옷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 왜? 귀족과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귀족과 구분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향리 공복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2차, 3차 침입이 전부 다 현종이고 물론 우리는 2차도 이기고 3차도 이기고 그래서 다 이겨먹긴 하죠. 2, 3차 침입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등의 팔관회가 드디어 부활돼요. 앞에서 성종 때 폐지됐다가 현종 때 부활.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어? 그럼 부처님한테 거란 좀 무찔러달라고 빌자. 그래서 만든 게,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에요. 물론 초조대장경은 70년 정도 걸렸으니까 되게 오래 걸리니까 초조대장경을 조판 시작. 네, 시작하기
시작이 아니죠. 시작한 시기가 현종 때. 자, 그리고 현종 때 이 8번째 왕이잖아요. 7번째 왕까지 실록이 싹 불타버려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앞에 7명을 다시 정리하자. 7대 실록이라고 그래요. 7대 실록을 새롭게 편찬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해보니까 말 되게 중요하지 않아? 말 키우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간모양막법, 간목양막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오도양계. 오도양계를 완성.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현종한테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문종 갑시다. 문종은 11대 왕인데요. 이 문종 때가 고려의 최전성기. 고려 문화의 최전성기. 고려가 제일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잘 나갈 때. 그게 바로 문종, 최전성기인데, 사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나 전성기가 중요하지, 이 고려에서는 이런 최전성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전성기가 언제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사실 전성기라고 써있긴 한데 아무 의미는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했는데 경제정책으로 가볼까요? 경정전시가와 녹봉제를 실시하게 되죠. 자, 경정전시과는 우리 조금 이따가 전시과 배울 거고요. 경제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빼고, 녹봉은 뭐냐면 전시과는 토지를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말고 1년에 공무원들한테 2번씩 현물로 월급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너스 개념으로, 네, 이렇게 현물을 징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녹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받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 그게 녹봉이에요. 그래서 녹봉제를 실시하게 되지. 1년에 2번씩 현물로 뭔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녹봉제. 자, 그리고 그 녹봉제가 완성된 게 바로 문종 때. 자, 그리고 삼원신수법, 삼심제. 자, 삼원신수법이나 삼심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형벌제도에 있어서 삼원신수법 같은 경우는 재판할 때 또는 뭔가를 이제 조사할 때나 3명 이상의 현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 1명이 들어와서 재판을 하거나 뭐 신문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명 이상이 와라. 3명 와 있어라. 그 다음에 삼심제는 말 그대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하는 거죠. 재판을 3번 해라. 자,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서대비원이라는 관청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빈민을 구제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 구휼하는, 그 다음에 뭐 의료를 구료라고 하죠. 말하자면 구휼하고 의료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걸 담당하는 게 동서대비원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자, 원래는 대비원이라는 관청이 1개, 그런데 개경에다가 요거를 나눠서 2개를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동대비원 하나, 서대비원 하나. 자, 원래는 하나만 있었다. 그런데 2개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어느 왕 때? 문종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면법의 법제화인데, 아까 제면법이 성종 때 나왔었죠?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제면법은 재해 시에 세금을 줄여줘. 감면. 그거를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부터 실시했던 걸 법제화한 거고, 그 다음에 다펌손실법 같은 경우 이제 세금 거둘 때 관리가 직접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오는 뭐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요거네. 녹봉제, 동서대비. 네, 요 정도가 시험에는 잘 나오는, 지시문으로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교육제도에서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 사학은 사립학교. 자, 원래 나라에서 만든 국자감이 있었어. 그런데 나라에서 만든 국자감 말고 사립학교 12개가 되게 잘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학은 쇠퇴하고 사학이 융성하는데, 자, 이 문헌공도에다 한번 써볼까요? 문헌공도는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교.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때 주로 시험 감독관을 담당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는 전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하나의 학교를 차리게 돼요. 학원 같은 걸 차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 되는 법이야. 그래서 공무원 학원 하나 차린 건데 이 공무원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되게 잘 돼요. 그게 바로 문헌공도라고 하는 학교고, 이렇게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처럼 요거를 포함한 12개의 사립학교가 엄청 잘 나갈 때 그게 바로 사학 12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자, 그러면 문종 때 문헌공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 최충. 네, 최충의 문헌공도가 잘 나갔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네,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남경설치랑 기인선상법도 설명은 할게요. 기인선상법은 뭐냐면, 자, 앞에서 기인제도 기억나요? 기인제도. 기인제도와 기인선상법이 있어요. 기인선상제. 자, 기인제와 기인선상제로 구별하시면 되는데, 기인은 호족의 자식을 서울에 인질로 데려다 놓는 거. 인질이 기인이에요. 자, 호족의 자식을 서울에다가 인질로 데려다 놓는데 그 사람을 기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기인이 인질이니까. 자, 그런데 기인선상법은 뭐냐면, 자,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폐지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폐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지역에 공무원, 하급 공무원, 말하자면 말단 공무원, 지방 공무원 한 명을 서울에 보내. 왜냐면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거나 뭐 일 시킬 거 있으면 시키게. 그래서 지방에서 기인을 한 명 보내요. 자, 그러면 기인은 이제 호족의 자식이어서 인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기인은 그냥 공무원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인은 호족의 자식이었어. 그러면 기인이라는 거를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인질로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기인이 인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럼 기인이 이제 인질이 아니야? 그거야. 기인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다. 알겠죠? 지방 호족의 자식도 아닌 거야. 그냥 지방 공무원 하나를 데려다 놓은 거지. 그게 바로 기인선상법이라고 해서 복잡하지. 어려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기인은 인질이고 여기 인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 말이 어려워서 제시문으로 나오거나 하면 어려워.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기인제도는 많이 나와요. 기인제도는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어느 왕 때지? 태조 때. 그걸로 많이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남경설치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남경설치는, 자, 남경은 한양이에요. 한양은 서울이죠? 이때는 한양 길지설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뒤에 나오면 합시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남경, 한양을 남경이라는 주요 도시로 설치를 하게 된다. 주요 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남경 설치까지 한번 봐두시고, 자, 여기에서는 녹봉제,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문헌공도, 최충의 문헌공도, 그리고 남경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숙종. 자, 숙종은 여러분 교재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숙종 볼게요. 자, 숙종은 의천이 활동하던 시대. 의천은 사실 앞에서 문종의 아들이거든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승려가 돼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왕자가 이렇게 스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자가 승려가 됐는데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숙종 때 활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이때 의천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남경 개창도감.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남경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죠? 이건 문종이었어. 자, 그런데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야? 숙종. 달라.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예요. 자, 남경을 설치한 거, 그냥 설치만 한 거야.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남경, 쉽게 말하면 뭐 제3의 도시, 제4의 도시처럼 임명을 한 거예요. 그거는 문종. 자, 그 다음에 남경 개창도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남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소를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청을 설치하고 이제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야지. 그건 남경 개창도감. 그래서 남경 개창도감을 숙종, 남경 그냥 설치는 문종. 시험에는 그거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냥 왕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은경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의천이 주로 활동할 때가 이때잖아요. 의천의 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종이.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갔다 왔어.
의천은 승려니까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송나라는 막 화폐도 막 쓰고 그러더라. 되게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왕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합시다. 우리도 화폐 이런 거 만듭시다. 그래서 주전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주전. 화폐를 주조하는 도감은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임시관청. 그래서 관청을 설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애가 얘예요. 은병. 뭘로 만들었어? 은으로. 자, 그럼 은으로 만든 고액의 화폐가 은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비싼 돈 말하자면 고액의 화폐를 만들었구나. 그게 바로 은병이에요. 그래서 주전도감 설치하고 은병을 비롯한 여러 개의 화폐를 만들었다. 아, 숙종 때구나. 자, 그 다음에 별무반 설치.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겠죠? 별무반 설치. 자, 여진과 지금 고려가 충돌 중이에요. 여진과 고려가 충돌 중인데 여진은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처럼 섬기던 나라인데 이 고려가 여진이 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 자꾸 고려의 국경선을 침범해요. 충돌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진이랑 싸워야 되잖아. 자, 싸웠어. 누가 이겨? 여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잘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진이 이겨. 왜냐면 여진은 기병이에요. 말 타고 다녀. 우리는 보병부대 중심이야. 우린 걸어 다녀. 게임이 안 돼. 자, 그러면 여진을 무찌르려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기병부대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기병 중심 부대를 만들었구나. 네, 그게 별무반이에요. 그런데 숙종은 별무반을 만들었지. 만들기만 했어. 그럼 이 별무반을 끌고 토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다음 왕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만들고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별무반은 설치만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얘기는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적포 설치, 기자사당 이런 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남경 개창도감, 주전도감, 별무반 요 세 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예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들이에요. 숙종의 아들. 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하러 갔어. 여진을 쫓아버렸어. 거기다가 땅을 되찾았어. 그리고 성을 쌓았죠. 그게 바로 동북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동북구성은 그럼 지금 어디야? 그걸 몰라. 왜냐면 1년 만에 반환했거든요. 여진이 하도 달라고 난리치고 우리는 또 너무 멀고 지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줘버렸어. 그래서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동북구성은 그럼 어딘데? 그걸 모른다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자, 별무반을 편성한 건 어느 왕이에요? 숙종. 그러면 그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해서 땅을 찾았죠. 땅을 우리가 획득을 했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어느 왕이야? 예종. 시험에는 그거 물어봐요. 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 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예종. 하지만 1년 만에 되돌려줬다. 자, 그리고 구제도감과 해민국을 설치했다. 자, 구제도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재해시에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염병 같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전염병이 돌 때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왜 전염병이 돌면 시신도 막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임시기구를 뭐라고 해? 구제도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해시에 또는 전염병이 돌 때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선별진료소 뭐 이런 거야 말하자면. 그게 바로 구제도감이고 자, 해민국은 뭔데? 해민국은 이거는 의약.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해민 약국. 알겠죠? 해민약국이야.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약을 나눠주거나 팔거나 이런 치료를 위해서 약제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감은 전염병이 돌 때나 재해시에, 그 다음에 해민국은 약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에는 뭐 나오냐? 이거 어느 왕 때 만들었어? 시험에는 그게 나와요. 시험은 당연히 예종을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구제도감과 구급도감. 얼마 전에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관악지능책. 자, 앞에서 문종 때 사립학교가 유행했죠? 그래서 국자감이 좀 쇠퇴하니까 이 국자감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관악지능책. 그래서 칠제, 전문 강좌 7개, 그 다음에 장학재단 양연고, 청영각 동문각은 이제 학문연구소 및 도서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 요거 나중에 문화파트 가서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예종이구나. 자, 그 다음에 기타는 간무 파견. 요것도 조금 이따가 지방제도 할 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보건궁 설치. 요것만 한번 알아둘까요? 도교. 앞에서 우리 도교 배웠었죠, 오늘. 이거는 고려시대 도교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보건궁. 그래서 이 고려시대 중에서 도교가 쉽게 말하면 장려됐었던 시기, 도교를 막 융성했었던 시기가 예종이었어요. 그게 바로 보건궁이라는, 이거는 뭐 관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당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게 바로 보건궁. 자, 그래서 우리는 예종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중앙정치조직, 중앙정치조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